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협치를 특별히 당부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협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현재 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고 좀 봐요. 다만 협치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야당이 먼저 내미는 협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고 하면서 야당이 협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늘상 얘기하지만 말로만 하는 협치가 아니라 행동하는 협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모습이지만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퇴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의석 쪽으로 가서 찾아가는 악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과 같이 함께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었던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공감대를 이끌어낼 만한 연설이었다라고 보시는지요? 협치를 특별히 당부한 게 좀 눈에 띄어요. 지난번 5월 10일 날 그 취임사에서 협치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랬죠. 말이 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반지성주의가 주로 이제 주제였는데 협치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정연설이니까 오늘 이 대통령 연설의 중요한 목적은 이제 추경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면서 거기다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특히 눈에 띄는 게 연금, 노동, 교육개혁. 그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코로나 등 지원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협치예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야당,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당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야당도 계속 반대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석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워낙 많아요, 지금. 저 후년 총선까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협치를 특별히 당부한 것, 그게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찬이 무산된 그 배경을 두고서도 지금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진복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정확한 거를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유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여야 당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가 만찬 회동을 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은 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뭐 정의당에서도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찬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굳이 그러한 의전적인 문제 가지고 만찬 회동을 거부하는 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거대 야당이 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주저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각자 예를 들어서 뭐 만찬 회동을 하면서 많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 문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포함해서 뭐 대북 문제, 지원 문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의전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이제 불통이 돼 버렸는데요. 저는 뭐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간 대통령 8년 중에서 6년이 우리처럼 여소야대였었어요. 그런데 레이간 대통령은 자기 직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한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특히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들과 같이 만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소통의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협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만찬 회동도 불발됐고 또 정국도 절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당분간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신경전 이런 기류가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의 시정연설로 인해서 조금 좀 기류가 바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류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한 현안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할 건가.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야 간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무래도 임명을 할 것 같고 재송구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김현수 여성가족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어요. 오늘 정호영 후보자가 빨리 결정해 달라. 오히려 예. 그렇게 이제 역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역으로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 인준 여부가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뭔가 지금 이제 전국이 뭔가 냉각기류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뭐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6월 1일까지는 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때까지는 뭐 여야 간에 이 대치 상황이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추경안이 제출됐으니까 민주당도 추경안에 대해서 무슨 이제 초과 세수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예. 이 추경안에 대해서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민주당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이 협치란 단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좀 둔감해진 건 있어요. 이 협치란 게 별게 아니에요.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여야가 차이가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민생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서 오로와 나싱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것도 없고 완벽하게 없는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 손 내밀면 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게 과거 이제 13대 총선 이후에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 해결한다고 3당 합당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돼요. 오늘 이제 만찬도 회동도 불발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무슨 진실공방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런 건 예.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뭔가 불편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결정이 안 됐고 잘못 또 인준 무결하면은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이제 암묵적으로 거부한 거로 보이는데 예. 만나면 민주당도 할 얘기가 생길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많잖아요. 불만도 많고 그 얘기를 털어놓고 하고 오늘 뭐 김치찌개 소주 회동 이것도 이제 불발되고 그랬는데 자꾸 만나야 된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야의 회동이라든지 대통령과 여야 이 의회 지도자들 간의 만남이 이렇게 뉴스화되면 안 돼요. 항상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나면 예. 왜 못 만나요? 딱 차로 한 10분, 20분 거리면 다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나면 뭔가 자꾸 이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말로 나 협치 소통 얘기하면서 정작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올 때 자꾸만 이렇게 거부가 되고 서로 뭐 이제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저는 어쨌든 간에 권력을 가진 쪽에서 집권 세력이 풀어나가는 게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또 야당도 응해야죠. 너무 마냥 또 반대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예. 이쪽에서도 손을 내미는 쪽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이래야 뭔가 협치의 어떤 새로운 단초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거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행동하는 협치라는 부분들, 저 보세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부분들 관련돼서도 야당한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최소한도 정호영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아마도 한덕수 부총리와 관련돼서 인준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자 인준투표를 보고 나서 만약에 부결하면은 정호영 그 후보자를 강하겠다. 그건 협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먼저 지금 뭐 당 지도부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관련돼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예. 그런 걸 빨리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도 한덕수 부총리와 관련된 표결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서는 그건 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임명과 관련돼서 여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협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협치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예.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우선적으로 여당이 보여줘야지만이 야당이 따라올 수 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전혀 그게 안 됐었거든요.
없거든요. 무조건 야당에만 협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협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결국은 용기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용기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총리 인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모레 5.18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지역 통합이라는 게 연설문에서 이 협치,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문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정말 우리의 아픈 역사이면서도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취임한 첫 해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도 보면은 5.18 기념식에 참석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저는 5.18 민주화 정신을 정말 계승을 한다고 한다면 일관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권 여당이 그 지속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뭐 한교안 대표 체제 때 있었던 얘기지만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분들 전혀 징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극우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이 아주 총선에서 참패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일관성 있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속 손상해서 계속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원 참석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5.18을 폄훼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단호하게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광주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광주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단순한 야당을 지지하는 거로 해가지고 5.18로 가면 안 된다. 마치 5.18 정신이 야당의 전유물일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5.18 정신은 국가 전체의 정신으로 계승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원과 같이 함께 광주를 찾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행보를 계속해서 짚어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모습, 또 광장시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자, 윤 대통령 부부의 주말 나들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뭐 신선하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거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이 뭐 다른 건데 예.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움직이면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 가는 것이 뭐 시끌시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옮겨서 지금 그 집무실로 옮긴 건데 뭐 그게 이제 저것도 그래서 일회성, 이회성을 그치면 의미가 없고 그 시장을 가고 뭐 백화점을 가느냐 어떤 또 보던 뭐 왜 굳이 백화점을 갔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백화점 갈 수도 있고 시장도 갈 수도 있고 광장시장도 갔는데 뭐 여러 사람이 많아서 못 먹었다고 그렇게 언뜻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정말 이제 좀 정착이 돼야 돼요. 대통령도 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대통령이라는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예. 대통령이 과거 절대군주 시대 그리고 왕조 시대에 꼭 임금 같잖아요. 그 청와대가 구중거리라는 말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가족하고 부인하고 주말에 개인 사생활을 즐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이제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그런 조치를 취해 나오고 경호도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아직은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백화점 구두 사고 뭐 광장시장 찾고 이런 게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이제 다 바뀌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바뀌는데 미시적인 것도 있고 거시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소한 건 이렇게 이제 대통령 행보만 바뀌어서 될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의 이런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만나고 또 어떤 의제에 대해서 국민들 참여도 증대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같이 이제 시민들과 자꾸 소통을 갖고 만남의 어떤 접촉면을 넓히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기존에 있던 정치 패턴, 정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데 대통령이 국회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에도 국회 방문했을 때
박병석 의장한테 인사를 깜빡 잊고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 생활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선한 거고 그런 걸 잘 살려서 과거의 기존 문법을 어떻게든 탈피를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말에 나가는 게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지고 우리나라는 18세, 19세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유럽 국가들은 당연한 건데 예. 그런 점에서 빨리빨리 바꿔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들은. 아직은 이런 모습이 좀 네. 낯설고 낯선 익숙하지 거겠죠.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집권 초 여야 신경전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불체포 보시는지요? 예. 특권을 포함해서 면제 특권과 관련돼서는 꼭 이번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헌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관련돼서는 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가요. 항상 뭐 특히 새해 국회가 시작될 때면 특권 내려놓기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이재명 전 후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 한 뭐 통계에 의하면은 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상에서 보장된 특권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정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예. 어떤 한쪽이 밀어붙이면은 결국 이거는 뭐 보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지금 비상대책위 체제 아닌가요? 그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이거를 무조건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게 비상대책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야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헌법적 사항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고 조금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 쉽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 가지고서 여야가 공방을 치르게 되면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치 혐오만 가중시킬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의식해서 민주당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또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를 전혀 의식 안 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문제는 어떤 개혁이라든지 제도의 어떤 개선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특권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숱하게 나왔어요. 예. 면책 특권보다도 특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바꾸겠다는 건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국회법 24시간 이제 체포 동의안이 요청되고 난 다음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고 그때 표결이 안 되면 다음에 표결한다는 건데 대개 표결을 안 해요. 그 24시간 내 72시간 동안 표결을 안 한 다음에 그 다음 회기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안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바꾸겠다는 거기 때문에 24시간부터 72시간을 48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 안 될 때 그건 그냥 가결됨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이 정도 국회법 개정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정치 교체나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게다가 불체포 특권이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때 면책 특권도 마찬가지예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헌법사항이긴 합니다만 헌법이 규정하는 그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고요. 요즘 보면은 자주 봤습니다만 어떤 비리에 관련된 의원을 보호하는 방탄을 위한 그 특권을 전락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건 많은 국민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야 다 인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기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설령 의식했다 손 치더라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제도라는 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후보를 왜 겨냥해서 하냐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 이건 어쨌든 간에 계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 얘기 나왔을 때 다수당이잖아요. 지금 제1야당이. 여당 못지않게 지금 국정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은 국회법을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걸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건 평소 얘기했던 개혁, 정치 교체 그거는 사실 허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걸 사실 국회 문턱을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불체포 특권 제한 이게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싶은데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 탄압령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인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결국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결국은 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후보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기가 아무런 부분 속에서 비리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탄력을 받고 이 문제에 달래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서 쟁점화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야가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 하면 계속해서 갈 수는 없겠으나 이게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권 내놓기 차원에서 반드시 국회법을 바꿔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충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지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개혁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여당이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포기한다고 한다면은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분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정치 교체한다고 하면서 예. 자신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자꾸만 뒷걸음질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말로만 개혁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늬만 개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합의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야당도 지금 6.1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피해만 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굉장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검사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전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동훈 후보자가 워낙 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예. 정권과 각을 세웠던 인사이기 때문에 뭐 가감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도 다른 후보자와 달리 자기 얘기를 거침없이 했는데 예. 뭐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비판도 받고 견제도 받았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소신이에요. 소신이고 단지 이렇게 지금 이제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사청문 전국에서 말이죠. 하나의 핵심 인물이 되고 있는데 굳이 꼭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어요. 꼭 장관이니까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굳이 야당을 지금 자극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협치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딱 1 더하기 1이 2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그렇다면 굳이 상대방 자극시키고 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이재명 후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수사에 관련돼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게다가 그 핵심 인물을 지금 한동훈 후보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굳이 이런 얘기 굳이 해서 협치해야 된다고 자꾸 한쪽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상대방 자극하고 건드리고 자기 소신은 앞으로 자기 소신대로 하면 돼요. 법무장관 돼서. 예. 굳이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니까 이 자체는 뭐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단지 이것에 대한 평가, 판단은 국회나 국민이 하는 거다. 근데 굳이 어쨌든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이 오늘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결국에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아주 맹점 중에 맹점인데요. 예.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는데요. 거기는 2단계 인준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예.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무총리만 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이제 인준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청문회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무려 34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수완박을 고민해서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여하튼 간에 정치 보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정권 적폐 청산을 통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여당이 장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집권당이 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결국은 자기가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사표를 낸 거 아니겠는가 생각 좀 들지만 예. 결국은 조용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그 나름대로 임무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요란하게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내일이라도 당장 임명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저런 조건이 있다 이거죠. 예, 정호영 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끝난 다음에 인준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지금 뭐 법무부 차관은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백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타이밍이거든요. 이거를 잘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계에 대해서 물론 여야는 공식적으로 연계는 없다라고 했지만 뭐 한한 연계론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인물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 얘기가 좀 워낙 좀 오래돼가지고 예. 국민들이 엄청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다들 그 민주당도 알 거예요. 윤 대통령이 아무튼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야당의 견제가 있지만 한동훈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건 다 알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지금 사표 낸 거 아니겠어요? 검사 사표를 먼저 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변호사도 되긴 되는 겁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걸 연계시키는 것처럼 나오는데 예. 정호영 후보자로 그 타겟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은 꼭 임명하고 싶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임명시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뇌물이나 비리나 횡령이나 뭐 성적 관련, 성 관련 이런 게 아니라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단지 이제 정호영 후보자 우리 김 교수님 나도 그 생각이 똑같아.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한동훈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특히 현 집권 세력이 뭐 집권 세력이라고 그러기보다 대통령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동훈 후보자건 정호영 후보자건 일단 대단히 애매할 때 그때 여론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론을 보라는 게 무슨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여론의 향배를 쫓는 거 아니겠어요? 애매할 때는 말이죠. 예.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호영 후보자는 부정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부정 여론보다 긍정 여론이 살짝 높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대통령의 뜻이 특정인에게 있고 여론 비슷하고 임명해야죠. 야당에서 인사청문 뭐 채택 안 해도 할 수 없다. 그건 뭐 제도가 그러니까. 예. 단지 그 비판의 몫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선거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가 이렇게 여론이 안 좋다면은 민주당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하고 한동훈 후보자도 임명하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 그건 당연히 부결시킬 수밖에 없죠. 그건 연계시켜서가 아니라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총리 후보자를 아무리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했다 하더라도 아니 통과시킨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므로 예. 빨리 민주당에게도 명분을 주고 빨리 청문회 정국 끝내라.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그 나중에 가서 총리 후보자 인준하겠다. 그건 정말로 국민들이 그건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발목 잡기.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흠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되면은 예. 아직 민주당이 새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는구나라는 그 프레임에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단 내리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임명하고 너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통과시키고 이래서 이거 정부 끝내야죠.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민주당 내에서 성비위 문제가 터지고 또 최근에 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뭔가 낙마에서 인준 쪽으로 조금씩 기류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정성호 의원, 이재명계 좌장이잖아요. 일단 기회는 주자. 뭐 조응천 의원도 송영길 대표도 인준 후에 책임을 묻자. 이게 조금씩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초대 총리를 인준 부결했을 때 오는 후폭풍도 굉장히 크고 딴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일했었던 분들,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던 총리를 뭐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 방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회 인준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맡겨야 된다. 소신 무슨 뭐 당론을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미국 청문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에서는 후보자가 된 다음에 중간에 사퇴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마치 이 사퇴가 되면은 뭐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데 아니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한다는 게 무슨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굉장히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김인철 전 그 부총리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정 후보자가 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이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준에 관련돼도 물꼬가 터지고 그래서 이번 주 내에 한덕수 총리 인준을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관련돼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3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국 운영이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거를 순서를 뒤틀리게 하면은 그건 분명히 엄청난 또 나름대로의 여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명이 됐는데 이제 사퇴 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사흘 만인데 자,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뭐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밝혔거든요. 제명이 됐지만 아닌 건 아니다. 이게 일단 사과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과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 아닌 건 아니다.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럼 지금 뭐 보도되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거짓이냐. 그 이해가 좀 안 가요. 근데 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은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아니, 선거가 바로 이제 바로 앞인데 사과도 하지 않고 일단 피해자에게 대한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그냥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실이 뭐 다른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도에서 보기로는 그 피해자를 일부러 이제 의원이 직권 해임시키려고 대리 서명까지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단 말이죠. 물론 의원이 자기 보좌진 그 자기 비서관 보좌관들을 해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만약에 그 상황을 덮기 위해서 해임시키려 했다면 이건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향후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국회윤리 특히 제소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는데 한다면 그래요. 한다면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돼요. 저런 분들이 국회 남아가지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이 그리고 특히 이제 현실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선거를 의식해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빨리 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입장문이
민주당에게 좀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일단 박완주 의원을 윤리특위 제소하려고 하면서 지금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엄정하게 처리를 할 테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좀 빨리 처리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공격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당연하죠.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연하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서 성비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고 박완주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 부분이 실은 지금 발생된 게 아니라 이전에 됐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박완주 의원한테 그렇게 당당하면 스스로 경찰 가서 수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뭘 그런 구차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아닌 거는 아닌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혈압 올리게 하지 말고 당당하면 당당하게 가서 그 받아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자꾸만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이게 뭐 여야가 성비 의혹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비판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정말 공정, 상식,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뭐 자기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하면 됐지.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빨리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서 결국은 야당에게 비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두 사건 모두 다 명쾌하게 빨리 의혹이 저는 해결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자,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자, 검찰 출신인데 검찰 재직 시절에 성비위,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으로 2차례나 징계를 받은 인물입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계속 안고 가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윤재순 비서관도 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그리고 오랫동안 검찰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그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2012년도인가 생긴 일인 거죠? 그게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2년도인가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검찰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근데 이거 대통령이 이 윤 비서관은 해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본인이 많이 쏟아냈었기 때문에 뭐 종교 다문화 비서관 이제 사퇴했잖아요. 본인이 예.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검증을 해서 이런 문제는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만. 예. 그럼 가능하면은 이런 어떤 그 의혹이 있고 흠결 있는 분은 첫 정부의 또 대통령의 비서관이고 그렇다면 사실 기용 안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대통령이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가지고 또 계속 또뭐 해임해라 마라 가지고 또 다시 또 이게 여야 간에 쟁점화 시키지 말고 예. 여론이 이것도 어떻게 정말 해임해라. 그냥 김성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여론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정부 쪽에서 아니 대통령실 쪽에서는 경미한 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경미한지 안 한지는 뭐 지금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해명을 들어가야지 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인사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뭐 어느 정부나 초기 내각이 잘 진행된 적이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많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3명이 바로 낙마를 했고, 예.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초기 일기 내각이 완성된 시점이 159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3분이 낙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지금 특히 정권이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증에 있어서의 분명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 원칙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낙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총애하기 때문에 측근이기 때문에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그 원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면 교체됐다는 것에 대한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뭐 전 정부도 인사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 정도면은 뭐 괜찮은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용산시대에 맞는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대 기준 다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지원을 공식 제안했는데 자, 북한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워낙 김정은 위원장이 동란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예. 위기이죠, 지금. 글쎄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 금명간은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북한 대북 정책 방향도 볼 것이고 예. 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 걸로 봐서는 16번 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 들어가지고. 그래서 새 정부 취임하고도 무슨 몇 번 쐈고 아마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전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잘한 조치죠. 잘할 조치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잘 받을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있는 지원도 상황인 받고 거죠. 예. 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잖아요. 이런 예, 상황을 예. 보면서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